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와 러우전 그리고 미국 군사동맹의 본질이 바뀐다, 성격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군은 직접 싸우지 않는다, 군사동맹의 본질이 바뀐다, 나토 해체와 재구성,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이디 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 댓글에 제이디 밴스에 관한 내용을 좀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여러 가지 의구심. 맞습니다. 저도 역시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구심은 제이디 밴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배후의 그림자가 보면 또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올리가크들이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존재가 아닌가. 트럼프가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트럼프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이디 밴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사실은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는 JFK, 존 F 케네디랑 비슷합니다. 존 F 케네디는 군산복합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재선이 되었는데 바로 이제 이렇게 무지개 다리 건너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린든 B 존슨입니다. 린든 B 존슨, 월남전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중동전에도 이제 주역이기도 합니다. 배후의 어떤 세력들이 주문하는 것, 그것을 100% 다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했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린든 B 존슨이죠. 이 제이디 밴스가 들어왔는데 제이디 밴스도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주류 세력, 지배 세력 입장에서 일종의 이제 보험으로 집어넣은 인물이 아닌가. 그것을 저는 사실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디 밴스가 출세하는 과정,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2016년에 시애틀 시립도서관에서 이제 이 빌 게이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한 번 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시립도서관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도서관, 빌 게이츠 도서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빌 게이츠가 많은 돈을 기부해서 이제 지은 도서관이죠. 여기서 빌 게이츠가 책을 몇 권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이디 밴스의 힐빌리 엘리지입니다. 자, 이 책 내용 자체도 좋습니다만 저도 읽었는데 자, 이 빌 게이츠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어떤 책인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가 2016년에 대통령 당선됐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제이디 밴스의 두 번째 문제는 그의 재산 형성 과정입니다. 그리고 페이팔 창립자 피터 틸에 이제 채용이 됩니다.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데 매우 석연치 않게 많은 부를 이렇게 걸머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부를 걸머진다. 상식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죠. 뭐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내부자 정보 혹은 배후에서 이제 도와주는 큰 금권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빌 게이츠 장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리버럴, 즉 이 민주당 성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선거 나오기 전에는 뚜렷이 이 정치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책 때문에 유명세를 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 배후의 조력 세력들, 그 배후에 있는 뭐 옆에 조력 세력들, 이들의 후원을 받고 이 사람이 왔다면 만약 트럼프가 주류 세력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자, 이 제이디 밴스가 대리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미국 정치사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겁니다. JFK가 대통령이 될 때 그 보험으로 인슈런스로 린든 B 존슨이 들어온 거죠. JFK가 어떤 짓을 하는가 이렇게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임기 초기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는 딕 체니가 박아넣은 인슈런스입니다. 그리고 딕 체니가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마이크 펜스를 인슈런스로 박아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를 이렇게 부통령으로 임명했습니다. 뭐 이런 구도는 늘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만 뭐 최근에 이렇게 저격 사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힐러리가 이 바이든 대통령 대신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 루머가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뭐 트윗이나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힐러리가 등판한다. 그런데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된다. 이때는 패전용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패전 처리 투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에게는 어떤 승리의 수단,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폴리티코의 언론 이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는 잘못된 약속을, 거짓 약속을 우크라이나에 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원해 줄 것처럼, 반드시 모든 영토 크림반도까지 다 되찾아 줄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듯이 조금만 기다리면은 미군과 프랑스군, 영국군이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올 거다. 이런 기대를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거짓된 약속을 했다는 거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인에게 잘못된 희망을 품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파괴되었습니다. 거짓 약속은 항상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을 나토는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상을 방해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평화협상을 방해했죠. 그리고 전쟁을 연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나토 국가들은 기울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끝이 없습니다. 2014년 쿠데타 숙청 이후 미국은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를 인수하고 구축을 했습니다. 미군을 잃지 않고도 러시아와 싸워서 러시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이제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미국과 나토는 전쟁을 중단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대신 싸워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미국과 나토의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수십만 단위로 죽어가게 된다. 이때는 러시아와 오래전에 협상을 시작했을 거다. 적어도 우리는 러시아와 어느 정도인지 외교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대화를 계속하는 거죠. 자국민의 희생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은 수십 년 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한 짓,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한 짓,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역시 서구, 미국과 서유럽에 대해서 증오심, 분노를 갖게 될 거다. 이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볼리 장군이죠. 유럽, 미군 사령관입니다만 전 유럽을 통합하는 총사령관입니다. 이 카볼리 장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금 러시아가 깨지고 있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카볼리 장군은 매우 냉정하게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이기게 된다면 이것은 유럽의 안보에 치명적인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 군은 재구축되고 있다. 그리고 유럽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서구, 미국과 서유럽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고 있다. 화가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은 매우 강해지고 있고 나토와 국경을 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토가 동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와 국경을 면하고 있죠. 이제 무장하고 강력해진 러시아군이 바로 이제 국경 옆에 있다는 겁니다.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충돌하게 되면은 이것은 핵전쟁으로도 비화될 수 있고, 그리고 재래식 전쟁이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서유럽과 미국이 힘을 합쳐도 러시아군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카볼리 장군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론 마테도 이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바이든과 네오콘의 수장들은 우크라이나 전이 잘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 군들 혼나고 있다.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크리스토퍼 카볼리는 우리는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 된다. 러시아라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 군대는 재구성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우리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 화가 나 있다는 겁니다. 앵그리한 거죠. 우리에게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핵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우크라이나 상위 용사입니다. 이 상위 군인은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37불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이 젤렌스키 정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위 용사들 이들에게 37불, 제가 과거 방송에는 70불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약속은 한 1,500불 정도, US로 1,500불 정도를 지불하는 겁니다. 완전 불구가 된다거나 전사할 경우 가족에게 월 1,500에서 2,000불 정도 매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지원한다. 이것이 원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동안 37불, 50불 이런 돈이 지금 매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집속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방송에서 자주 다루었는데 미국이 제공한 드피컴은 80년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불량률도 높고 불발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지 말라고 러시아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을 쓰게 된다면 러시아는 집속탄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쓰지 마라. 쓰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너희들은 입게 될 거다. 러시아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속탄은 아무래도 불발탄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지뢰로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속탄 쓰는 것을 이렇게 자제하라고 미국과 우크라이나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155mm 고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속탄을 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처음에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지구에 쏘아대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러시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집속탄을 쓰기 시작했죠. 제가 이 영상은 털어드릴 수 없는데 긴 숲풀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밭이 이렇게 있고 여기 숲풀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몰려 있습니다. 집속탄 3발이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집니다. 4발이군요. 4발이 떨어졌는데 이 거리는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쑥대밭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정교한 첨단 집속탄을 러시아군은 가지고 있습니다. RBK 500이죠. 자, 이겁니다. 이 안에 첨단 이제 집속탄과 자탄이 들어있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에 미국에게 쓰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걸 쓰면 우리도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집속탄은 인도주의적으로 상당히 이제 위험한 무기입니다. 지뢰로서 이렇게 자탄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썼습니다. 결국 러시아 첨단 집속탄 두들겨 맞고 지금 이렇게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 SAS 특공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오데사에서 18명의 영국인 이제 SAS 특공대 이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명은 부상을 입었다. 이것이 이제 언제 벌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 2주 전에 오데사에 이 정밀 타격을 했을 때 이때 이 영국의 사보타지 부대들이 죽었다. 이 뉴스는 들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18명의 영국 군이 죽고 SAS 특공대입니다.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뭐 심각한 부상을 입었겠죠. 이 정도면은 거의 한 40 몇 명이 청산된 겁니다. 영국 애들이 뭐 여기서 사보타지 공격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강제 징집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징집관들의 차량이 이렇게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불을 지르고 그 영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몇 주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징집관의 행포에 참을 수가 없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위에 지도자 젤렌스키가 대통령이죠. 당장 러시아랑 협상을 해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을 완전히 축출한 다음에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하겠다. 이것이 미국과 이 우크낙지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죠. 저항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최전선에 끌려간다. 죽으러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방어선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가 뚫릴지 알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군은 꾸준히 이렇게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우크라이나 군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네이폰이 이런 애들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고 있어 이런 거짓 선전전을 하면서 지난 2년 반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군사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대만 방어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나토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제 주둔 미군입니다. 이들을 본국으로 보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보낼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이 할 일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미국의 실존적인 이해가 있는 거, 여기에 미군을 투입하겠다. 이것이 미국의 원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만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트럼프가 되면은 주한 미군을 뺀다. 어디서 유럽에서 빼고 나토를 해체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움직임은 미국 전체가 함께 동의를 한 겁니다. 공화민주 주류 세력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에 반대되는 정치인도 트럼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만을 반드시 방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는 거짓말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쫙 나타나서 우리는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늘 나오는 이야기죠. 미군이 폴란드에 딱 도착하면은 We are ready to fight 하면서 tonight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군은 본질적으로 군사동맹에서 미군의 역할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지 W. 부시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정확하게는 2008년도부터 준비된 겁니다. 미국은 해군과 공군 위주로, 그리고 육군은 이제 신속기동군입니다. 신속대응군. 그것 이외에는 고강도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미군을 바꾸려고 미국은 이미 이 공화민주 동의를 해서 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전에 필요한 무기, 스탁, 재고조 이런 것을 많이 쌓아두지 않았던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옳았다. 트럼프는 최근에 대만 방어 이야기 나오자 대만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무기도 사고 병력도 느리고 대만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대만을 좀 다그쳤습니다. 미국이 9,000마일이나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대만이 스스로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대만에 다그쳤습니다. 저는 대만 사람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들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하지만 대만은 방위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험회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여기서 방위비라는 단어, 이것은 미군에 지불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것은 미국 무기를 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위비 이슈가 나오면은 물론 주한미군은 조금 예외입니다. 주한미군에는 지상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제로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내는 게 있습니다만 다른 국가들의 방위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무기를 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를 많이 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논평가들은 트럼프가 대만을 방어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방어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 글 쓴 사람은 쓰고 있습니다만 이 글 쓴 사람은 대만 보고 많은 무기를 사고 징집을 해라. 좀 징집을 해도 이제 복무 기간을 연장해라.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대만의 안보적인 도전은 엄청나다. 중국은 지금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 섬나라를 탐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원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걸 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만은 GDP의 2.5%에 불과한 이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폴란드나 이스라엘처럼 해야 된다. 중국은 러시아나 이란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과적으로 대만 보고 많은 무기를 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메시지죠. 과연 미군이 대만과 함께 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고강도 지상전은 한국군이 수행해야 됩니다. 거의 단독으로 수행해야 될 겁니다. 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핀란드, 발틱 3국, 폴란드 여기에 러시아군이 쳐들어왔다. 이때도 그들이 고강도 지상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미국은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핵우산을 제공하고 무기를 파는 것. 이렇게 미국은 본질적인 성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있어 만만한 국가들, 자 미국이 마음 놓고 팰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시리아나 리비아 이런 국가들의 경우는 미국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되기 때문에 그때는 미군이 가서 두들기게 됩니다. 미국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8년부터입니다. 미국의 국제적인 군사동맹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 부분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는 마치 함께 싸울 것처럼 우크라이나에도 그랬습니다. 함께 싸울 것처럼 그루지아에도 그랬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미군은 온다. 그리고 이제 그루지아 해병대는 러시아 폭탄 맞고 죽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에도 그랬습니다. 2022년 3월이죠. 우크라이나 군들은 일주일 2주만 있으면 미군이 온다. 영국군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선에서 싸우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2년 반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연기를 뿌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트럼프일 뿐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방침이 2008년에 정해졌다면 조지 W. 부시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민주공화 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 경우 트럼프가 결국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 겁니다.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라크 전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직접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탱크를 몰고 가고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고 빠르게 도망 나온 겁니다. 탈레반이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미군은 그때 그 안에 있었던 2,500명 다 인질이 될 수도 있었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탈레반이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13명의 희생만 치르고 겨우 빠져나온 겁니다. 미군은 이제 이런 전쟁 싸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나토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나토입니다. 이 트럼프가 나토에 대해서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주, 공화 모두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빅서지가 굉장히 좋은 글을 썼는데 일부분을 발췌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토는 기로에 섰다는 겁니다. 나토가 해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일단 미군은 빠진다는 겁니다. 지금 뭐 독일에 가장 많은 미군이 있죠. 한 3만 명 넘게 있습니다. 성격을 확 바꾸는 겁니다. 지상군을 빼고 뭐 공군이라든가 이런 뭐 혹은 해구산이기 때문에 핵무기 부대 뭐 이런 것이 있겠죠. 이런 것을 빼고는 빼버리겠다는 거죠. 미국은 더 이상 서유럽 안보에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책임질 필요가 없죠. 자, 동맹관계는 유지는 하되 미군이 직접 거기에 주둔하지 않고 서유럽 안보는 너희들이 챙겨라. 이것이 이제 미국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미 조지 W 부시 때부터 2008년, 9년 유럽에 계속 전했습니다만 뭐 이 유럽의 정치인들이 저항을 했죠. 그들은 미국의 보호하에 많은 돈을 이제 국방비에 지출하지 않고 국민들의 어떤 뭐 복지 이런 데 집어넣는 거죠. 파퓰리즘입니다. 그걸로 이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러우전이 터졌습니다. 러우전이 터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과 서유럽이 러시아를 얕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원초적인 적대자로서 유럽의 경계에 맴도는 운명적인 적입니다. 천적이죠. 이때 나토를 동쪽으로 즉 뭐 옛 바르샤바 조약 국가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 이것은 미국과 서유럽의 큰 나라들 뭐 독일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나토를 동진시키는 것, 이것은 러시아가 실제로 심각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러시아가 심각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다, 이런 존재로 인식했더라면 나토를 함부로 동진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허약한 나라고 러시아군이 당나라 부대처럼 보이기 때문에 계속 동진을 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로 근접시키면은 별로 비용을 들리지 않고 안보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자, 이 오바마 계속 이렇게 동진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나토 확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회원국이 16개에서 32개로 불어났습니다. 유럽의 동부 지역을 보호하는 저렴하고 쉬운 방법이 동진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토 동진입니다.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힘의 부활을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나토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 무장 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회원국이 16개에서 32개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나토는 총합으로서 더 커졌네, 더 강해졌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국방력에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았던 거죠. 나토가 이제 지리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신규 회원국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군사적인 준비 태세를 급격하게 축소했습니다. 무장 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영국은 1991년에 4.3%에서 2.3%로 GDP 대비 군사비를 줄였습니다. 독일도 2.5%에서 1.4%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역에 추가로 신규 회원국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도 없는 아주 이제 초라한 군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틱 3국입니다. 이들 세 나라는 잠시라도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세 국가의 군대는 합쳐서 5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무기도 탱크 같은 것도 거의 없습니다. 발틱 3국은 주력 전차는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토 워게임에 따르면은 발틱 3국은 며칠 만에 러시아군에 의해서 이제 점령된다, 끝난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 나토의 부담은 더욱더 이제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들은 나토의 일원이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러시아 자식 너 푸틴 덤벼봐, 이렇게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는 이야기하고 있죠. 러시아를 이번에 쪼개야 된다, 러시아 쓸어버리자, 이렇게 발틱 3국의 지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현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나토 문제의 본질은 나토가 확장과 동시에 무장 해제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워싱턴 DC는 나토를 동진시켜서 구소련에 이제 깊숙한 곳까지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입지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신규 회원국은 나토 가입을 자신의 군사적인 준비 태세를 대처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나토에 가입했기 때문에 국방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왜? 미국이 지켜주니까 미국은 무정의 나라입니다. 어벤져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군사적인 준비 태세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미국의 안보 보장을 방어의 만병통치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토는 나토가 동진하면서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집단 방위에 대한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발틱 3국이죠. 만약 러시아가 발틱 3국을 쳐들어갑니다. 며칠 만에 이제 끝나버리겠죠. 자, 이때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틱 3국에 왜 미군과 영국군, 독일군이 많이 들어가 있지 못하는가? 자, 여기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보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점이 러시아 화망에 이렇게 다 걸려 있습니다. 며칠 만에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만약 여기에 나토 군이 한 2만 명, 3만 명 미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순식간에 포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순식간에 2, 3만 명이 러시아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다는 겁니다. 끔찍스러운 전략적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틱 3국에 제대로 된 군사력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상 무장 해제 상태죠. 땅 파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금방 두들겨 맞고 끝나버리는 거죠. 미국의 안보 보장, 이제 인계 철선입니다. 아티클 5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진에 의해서 전쟁 가능성이 더 고조가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을 믿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이든 이런 것을 쭉 보면서 미국은 고강도 지상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고강도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병력도 없다. 이것을 이제 나토 소속 국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3개국, 이들 국가도 고강도 대륙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거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군사력을 이제 늘려야 되죠. 고강도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나 무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신문을 펴면은 프랑스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블루프린트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국방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와 미국은 이미 고비용 구조입니다. 이 무기 똑같은 무기인데 러시아는 100만 원에 사면은 서구는 한 300만 원에 사는 겁니다. 방위비를 늘리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이제 쭉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요 3국의 동향이 나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자국 군대 지출 확대 요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군사력을 확대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은 조달 계획에 격차를 메우는데 늦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주 사이버 보안, 핵 억제력 같은 이런 영역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리군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속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재래식 전력을 늘리게 된다면 프랑스군이 대리전의 대포밥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요 국가들도 미국 뜻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나토는 이렇게 크랙이 심각하게 간 겁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들 국가들은 루마니아나 발틱 3국, 폴란드를 위해서 러시아군과 싸울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냉정한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서유럽은 우크라이나 늪지대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원했을 때 이들은 이 서방 군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즉 러시아를 해칠 수 있다,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력도 크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최근에 각국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용병들이죠. 용병이라고 붙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규군으로 추정되는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서 러시아군에 이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맞고 수십 명씩 펑펑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고도로 훈련된 군인이 이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서구에서 지금 군인들이 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직면하자 비밀리에 은밀하게 보냈던 자국의 군인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본국에 알려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야 되냐. 진짜 지금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폴란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역시 머리에 찌가 날 겁니다. 그래서 캐주얼티 런더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꾸준히 진격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면서 쭉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자, 이번 러우전에 참전하지 않는 러시아의 주력군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토를 상대로 핵전쟁을 불사할 정도의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들은 이미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서유럽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전에서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뜯어낼 수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는 단호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탈나치와 탈나토 중립화. 이런 조건을 미국과 서유럽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토를 동진시켰습니다. 많은 나라를 끊어들였습니다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아티클 5를 지킬 수 없다.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떠났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고강도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인 독일은 결국은 러시아와 화해를 할 겁니다. 자신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론 미국과 서유럽은 핵과 관련돼서 새로운 형태의 군사동맹, 이것은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32개 국가 중에 작은 국가들, 동유럽에 흩어져 있는 국가들, 불가리아니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안보적인 이 보장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는 더욱더 강력한 엔티티로 커지게 되고 유라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파는 태평양 쪽으로도 오게 됩니다. 미국은 고강도 지상전을 수행하지 않고 미국은 자국 병사들, 자국 국민들의 생명을 이렇게 헛되이 이제 희생시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강도 지상전은 이제 한반도 같은 경우는 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대만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 형태의 군사동맹 이것은 점점 옅어져 간다는 겁니다. 미국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재래식 군사력 축소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중거리 핵 미사일, 탄도미사일입니다. 이런 것을 러시아와 중국 주변에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미 2008년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동맹의 성격이 바뀐다. 그리고 미국은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핵 전력에 더욱더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킬 수도 있고 재래식 전쟁 위험은 또 낮추게 됩니다. 이런 핵무기의 장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군사동맹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변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국도 여기에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다. 이것을 한국 분들은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